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문을 열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했다는 게 보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중에서 오세훈 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어떤 대화가 구체적으로 오간 것인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혜영 교수께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 청와대 상춘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네. 야당의 자치단체장과 대통령이 선거 이후에 만나서 오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통령이 주로 초청하는 형식을 취했었고 언론을 보면 여러 가지 협치의 시도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조금 더 잘 돼야 된다. 이벤트로서만 그렇죠. 끝내면 안 된다라는 네. 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오갔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회복이었는데 그렇겠죠. 최근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라고 해요. 네. 지금 언론 보도를 정확히 보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취지는 통합을 제고해달라라는 것이었다고 하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후에 브리핑을 통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건의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장만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런 주장을 한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내 서병수 의원이 대정부 네. 질문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첫 질문자로 나섰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면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게 또 당내의 모든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어제 또 반론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비대위회의 공개 발언에서 우리 두 전직 대통령한테 사과한 거 불과 5개월 정도 지났다.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말하는 거죠. 네네. 전 비대위원장이 됐지만 당시에 고개 숙여 사과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러니까 젊은 세대가 우리 당을 두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하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일부 초선 의원들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초선 전체 의견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초선 의원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곳에서 대통령들의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탄핵이라던가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거군요. 그렇죠. 이런 것도 네. 역사적 과정인데 이것이 맞느냐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 답변을 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기류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중진입니다. 그런데 이 중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얘기하면서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 과연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나? 라고 질문해서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에 편의를 봐준 혐의가 있고 또 공적인 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누군지 아시겠죠? 국정에 개입해서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권력을 농단한 재산이 있었다. 네. 이게 바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이유였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4년 전에 그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지금의 야당 국민의힘 전신이 의원들 전체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 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 그동안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탄핵의 강을 좀 건너가나 싶었는데 비대위원장 나가고 또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다시 돌리는 시계를 돌리는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대통령들 보면서 임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들 모임할 때요. 전전전 대통령들까지 다 모여가지고요. 그렇죠. 물론 트럼프 때는 약간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만은 모여가지고 서로 어쨌든 서로 반갑게 웃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한국 정치사를 보면은 대통령들의 말기가 참 서로 좋지 않았다. 뭐 감옥도 가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실 국민들의 이 자존심이 많이 무너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다. 이 사실 자체가 많이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국민 통합이 되고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려면은 정작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의 당사자들의 잘못 인정과 사과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만약에 사면을 들어오고 또 탄핵이 문제다는 식으로 탄핵 불복론이 합쳐진다면은 이게 국민 통합보다는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으로 사면론을 들고 나온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인 사면권을 국민 통합으로서 잘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논의가 될 만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정치적 탄압을 뭐 이유로 두 전직 대통령이 옥고를 치르고 있느냐 그것이라고 보기에는 각종 혐의 박사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그러니까 뭐 야당을 탄압했다던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주장 자체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을 뭐 강력하게 지지하거나 네. 일부 유권자들은 또 뭐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지금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만 분열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저는 이 국민의힘이 사실 재보선 이후에 승리 이후에 도대체 어떤 행보를 취할까를 봤는데 좀 갈팡질팡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그 문제를 다시 뒤엎어서 5개월 만에 이렇게 한다라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이런 얘기 안 하다가 선거 이기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는 좀 지지를 듣던 많은 사람들한테 좀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과의 첫 자리에서 저는 사실 우리가 정치적 유불리 따르지 말고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것만은 하자.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면에 대해서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선거 끝난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한 지 5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당내에 보니까요. 당내 일부 중진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르고. 반발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게 당내 의견이 모아진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당의 일부 중진들이라던가 주자들이 지금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좀 무리수를 그렇죠. 두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재보선 이후에 재보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민심이 뭔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읽어서 그것부터 차근차근 불어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이게 탄핵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면을 해라가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탄핵 문제는 마무리를 짓고요. 사면이라는 거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라는 거를 이제 임기 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국민 통합이라든가 관용 이런 측면에서 진지하게 사면을 꺼내는 건 충분히 용인이 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대통령 한 사람은 지금 탄핵되고 감옥에 갔습니다만 어느 정치인도 이 잘못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나 정치인들이 책임을 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가 앞으로는 조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공정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과거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극한 대력과 심지어 뭐 정치 지도자들이 뭐 납치가 되고 가족들까지 고문이 됐고 이 시대를 한번 우리가 넘어서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보복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의 사면이 거론되거나 된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사실 그런 쪽보다는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일본군 지금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랑 또 다른 결과가 나와서 각하가 됐어요.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 결정을 2차 소송 결과를 보고서 지금 두 분은 어떤 입장이신지 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송문희 박사님께서 내용 좀 정리해 주시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죠. 이것 좀 꼼꼼하게 들으셔야 되는데요. 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에서 그 이영수 할머니랑 고 곽예념 할머니가 피해자 한 20명 정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거든요. 네. 이거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각하가 뭐냐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심사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할머니들이 한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같은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는데 네. 그때 판결에서는 이 1인당 1억 원씩 지급해라 손해배상 해라 하면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 3개월 만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게 판결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예. 이 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가른 것이 뭐냐면 국가 주권 면제라는 겁니다. 국가 주권 면제. 이걸 국가 면제, 주권 면제라고 하는데 예. 이게 뭐냐면 국내 법원이 그 다른 국외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소송의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다른 나라가 가서 재판받지 않는 거죠. 네. 국제관습법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1차 소송, 당시 1월 달에 했던 1차 소송 재판부는 아무리 그렇지만은 이 국가가 국가 면제 이론 뒤에 숨어가지고 이 개인에게 가한 가혹한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배상과 보상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국제법에 대해서 이제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네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2차 소송 재판부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국가 면제나 주권 면제에 대한 국제관습법이라든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같은 관습법을 놓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일 위안부 합의 2015년에 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1차 소송 때 재판부는 이 합의가 피해자의 배상을 다 포괄하지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2차 소송 재판부는 이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좀 많은 문제점은 갖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체적인 권리 수단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인정을 한 것이죠. 네. 그리고 2차 소송 그 재판부가 한 말 중에 특히 이제 좀 명심을 하게 와닿아야 될 게 네. 법원 판결이 외교 정책과 국익에 잠재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한번 얘기했죠. 법관이 판단을 할 때 시대의 기후를 읽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과 한국 간의 이런 어떤 감정의 에스컬레이터 이런 속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좀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동일한 것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된 것이 각종 판단이라던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금 판결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외교적 대응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특히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재판부에서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권리구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일부 그 재단을 통해서 뭐 돈을 지급하거나 이런 문제를 권리구제라고 보는데 저는 좀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이 이 소송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네.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렇게 등장한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그렇죠. 있는데 우리가 이 돈 안 가져도 상관이 없다고 몇 네. 번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일본이 이 잘못을 인정하고 네. 그런 적인 측면에서 이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에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든 간에 반드시 피해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담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이 사안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요? 사실 일단 네. 판결의 부분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법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그러니까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있는데 문제는 이게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왔다 갔다 한 것이 바로 정부의 그 일본에 대한 정책이었습니다. 2015년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애초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진 않았지만은 이거 잘못된 거고 흠결 있다. 그러면서 배척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해 1월에 이런 민사소송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또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참 곤혹스러운 판결이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또 바이든 대통령 출범하면서 중국 견제해야 되는데 한미일이 발을 묶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 위안부 합의 이런 거 좀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정부 간의 합의다 또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으로 태도를 약간 바꿉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런 재판의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사실은 한일 간의 그 문제를 외교적인 어떤 지혜와 합의로 풀어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난 4년간 사실은 판결에 너무 기댄 게 아닌가. 이 오락가락하는 법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판결에 기대다 보니까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그냥 이 갈등이 계속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난 1월에 네. 일본에 대해서 민사소송 승소는 했지만요. 실제로 그 할머니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에다가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1심 지난 1차 판결도 문제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부적법 각하가 됐으니 이용수 할머니 등이 이거 우리 항소할 그러니까요. 거다. 아마 끝까지 예. 갈 건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길어지면서 문제는 더 커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행정부의 판단이 다를 수가 있고 사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국제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판결을 통해서 새로운 인권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어떤 뭐 새로운 보루가 세워졌다 이런 판결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그동안 나왔던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강대국들 중심으로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네.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속상한 것이 네.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계속 얘기하시는 게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 네. 계속 지금 절규하듯이 얘기하시는데요. 예. 이게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우리 한국의 편을 들어줄까라는 실효성을 보면은 좀 많이 힘들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예전에 그 나치 치하에서요 이탈리아 그 페린이라는 사람이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그랬더니 그 자국인 이탈리아의 대법원은 그 페린이의 손을 들어줬지만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국가 면제, 주권 면제를 얘기하면서 결국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아마 끝까지 가지는 그렇죠.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말씀만 덧붙이고 싶은 게 페리니 사건이 2004년도의 일입니다. 지금 2021년이에요. 국제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독일에서 소녀상 철거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은 한 발 물러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정부도 면밀히 봤으면 하고요. 피해자 측 지금 변호인단에서 항소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갈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하나 더 보고 갈까요?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지금 사지마비 증세를 보여서 입원한 40대 간호조무사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또 한 분이 또 좀 사지마비 사례로 좀 보도가 되고 있고요. 내일이 인과성 심의 그리고 다음 달이 피해 보상 심의가 지금 진행이 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관련 내용 좀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좀 신경 써야 될지 저희 같이 생각해 보죠. 예, 40대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한 뒤
파종성 뇌 척수염 진단을 받고 네. 사지가 마비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것이 알려지는 과정을 보면 이 관계 당국의 대처가 조금 더 섬세했어야 된다. 빠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편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물론 사지가 마비가 된 것에 대해서도 남편분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 일주일에 치료비 간병비가 400만 원씩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런데 피해 보상 심사 기간이 120일 정도 소요된다. 그럼 현재로서는 가족들이라던가 환자 측이 이걸 다 이제 부담을 일단 해야 되는 거 결과를 그러네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이 인과성을 빨리 검토를 하고 보상에 대한 부분도 결론을 내달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군요. 글쎄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뭐 서류가 접수가 됐다, 뭐 요건이 있다라는 논란이 일었었는데 어쨌든 어제 방역 당국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금요일 피해 조사반에서 일단 인과관계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네. 다음 달쯤에 피해 보상 심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당겨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아마 이게 기준일에 있어서 서류가 접수됐냐를 기준으로 아마 조금씩 달라진다고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빠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민의 방역에 대한 어떤 신뢰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피해 보상을 얼마나 그동안 받으셨는지 저는 그 결과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분의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아내가 네.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제 국가가 지난 1월 18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어요. 이 백신 믿어라, 안심해라. 부작용이 일어나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장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작용이 났을 때 지금처럼 인과성 판단을 쉽게 하지 않고 또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이거 치료비나 이런 거 지원하겠다고 보상하고. 나온다면 네. 안 그래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일으키는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좀 접종 중단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맞으려면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복잡한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단 건강했던 선 조치를 사람이 해달라. 접종을 하고 나서 문제가 네. 생긴다면 그게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기간을 정해가지고 일단 치료비부터 먼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발생했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지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 편의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지금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계속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해서 이른바 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해주는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남편분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바로 올린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문의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셨겠죠. 예, 그래서 민원도 넣고 했느니 저쪽에다 하라고 저쪽에다 하더니 이쪽에다 하라고 하는 이게 아마 많은 국민들이 행정의 과정에서 느끼는 책임 불편할 회피 것 이렇게 같습니다. 느껴지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좀 제대로 된 중앙 차원의 창구를 마련해서 상담도 받고 네. 접수를 받는 이른바 한라인 같은 거라도 좀 만들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쪽이라도 된다면 당장 내가 혹시 부작용 겪는 거 아닐까라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조금 덜어질 걱정이 수 덜 수 있겠죠. 있는 예. 창구는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이 백신 접종 속도도 많이 느리고요. 수급도 계속 차질이 생겨요. 그래서 관건은 백신을 어떻게든 빨리 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만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다 협력해가지고 같이. 정말 발로 민간이. 뛰어서 네. 결국엔 백신을 확보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국민 접종률 60%나 넘어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백신이 남아 돌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질까 걱정이다. 부럽습니다. 네. 자, 앞으로 백신에 대한 신뢰, 국민에 대한 그 정부의 신뢰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뉴스픽 전혜영 우석대 개공교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